우리 김재동 목사님은 정말 한국의 이 근현대사에 대한 전문가, 이 역사가요 너무나 왜곡돼서 바른 역사가 정말 전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지금 이런 모든 상황들은 역사를 왜곡되고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이 거짓으로 선전선동해서 북한 동포들이 지금껏 고통당하는 일들을 겪는 것처럼 이제 한국도 그러한 공격이 있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역사를 너무나 바르지 못하게 알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을 깨우는 너무나 귀한 분이 계십니다. 지금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이게 지금 1시 새벽 1시에 깨어서 준비하면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이번에 이제 오살리 기도원에서 복음통일 컨퍼런스도 귀한 강사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통일한국 아카데미를 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역사를 바로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아주 귀한 시간인데요, 이 시간은 우리 줌을 통해서 우리 이분이 원래는 이제 대학교에서도 강의를 하면 거의 역사를 바르지 못하게 알아서 대한민국을 저주하고 잘못했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깨어나고요, 특별히 이 한국의 역사에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개입을 하셔서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러기에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의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반전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귀한 역사를 통해서 강의해 주실 우리 김재동 목사님, 우리 뜨거운 격려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2주에 걸쳐서 우리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이중희 목사님, 또 찬양으로 또 기도로 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애쓰시고 또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 현장에서도 줌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또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일제시대와 독립운동의 역사에 대해서 하여튼 많은 얘기가 있겠지만, 이 공산주의와의 이 100년 전쟁의 역사, 100년이 더 됐죠. 근데 뭐 쉽게 말해서 100년 전쟁이라고 좀 그렇게 부르면서, 이 100년 전쟁의 이 찔기고 이렇게 오래된 이 공산주의와의 이 한국 근현대사와의 이 상관성, 이게 얼마나 지금 우리 근현대사 역사에 참 오래된 이게 뿌리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자유통일과 복음통일을 우리가 앞두고 반드시 역사를 우리가 되짚어 보는 것이야말로 앞으로 우리 현재와 앞에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복음통일을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꼭 우리가 한번 다뤄야 될 그러한 중요한 내용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서 이렇게 또 2주에 걸쳐서 이제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4편 3절 말씀, 화면에 있는 이 말씀으로 같이 시작.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그들의 팔이 팔이 그들을 그들을 구원함도 구원함도 아니라 아니요. 오직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팔과 주의 주의 그의 얼굴의 얼굴의 빛으로 빛으로 하셨으니 하셨으니 주께서 주께서 그들을 그들을 기뻐하신 기뻐하실 까닭이니이다. 까닭이니이다. 1919년 3월 1일 우리가 잘 아는 이 3.1 만세 운동이 전국적으로 이제 시작되면서, 이게 거의 한 6개월, 뭐 길게는 1년에 걸쳐서 우리 한반도 전역에서 일어난 정말 거족적인 만세 그런 시위 운동이었죠. 당시에 우리 정말 2천만 명의 우리 한국인들이 이렇게 너나 할 것 없이 외쳤던 그러한 슬로건은 딱 한마디, 대한 독립 만세였죠. 대한 독립 만세. 여기서 독립이라는 말은 해방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우리 역사들을 이렇게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같은데도 저조차도 그렇고 이 용어에 있어서부터 상당히 이게 혼재되어 있는, 이게 어떤 정확한 의미를 알고 우리가 쓰는 용어들도 있지만은 그러지 않고 무의식 중에 막 혼재되어 있는 그런 용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한 독립 만세할 때 이 독립은 리버레이션, 해방이 아니라 인디펜던스, 건국을 뜻하는 겁니다. 건국. 미국의 독립기념일은 미국의 그 건국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인디펜던스, 이 독립을 기념하는 날은 그 나라가 어떤 체제 위에 건국이 되었느냐, 그 날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해방은 어디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는 마치 출애굽의 역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은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홍해를 건너는 것을 이제 리버레이션, 출애굽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게 이게 전부가 아니라 사실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해서 시내산에서 거의 1년 정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모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의 말씀을 받고 또 성막에 규례를 하나님이 청사진을 또 모세에게 그거를 보여주면서 한 6개월에 걸쳐서 이제 성막을 이제 거기서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 1년 거의 이제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우리는 누구인가? 왜 애굽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가? 우리는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은 그러한 민족인가? 세계 수많은 나라들, 족속들, 열방들 중에 또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거룩한 나라, 응? 또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 이제 위대한 나라의 탄생이 바로 시내산에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건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뭐 어디로부터의 그죠? 어디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 해방이라는 의미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떤 정치 체제와 이념 위에 이 나라가 세워지느냐. 이 건국이라는 것이 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교롭게도 우리나라는 해방과 독립이 같은 날짜로 돼 있죠. 8월 15일입니다. 사실 8월 15일을 우리가 기념할 때 한 10%는 해방을 기념해야 되고 한 90%는 독립과 건국을 기념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상식이고 정상적인 그렇게 나라라고 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이 역사들을 이렇게 지금까지 볼 때 독립과 건국은 온데건데 없이 사라지고 뭐 이제 해방만 이제 기념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죠. 사실 광복절을 제정했을 때 이 광복절의 그 광복은 인디펜던스, 독립과 건국입니다. 리버레이션, 해방을 기념하는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고 진짜 광복은 영광스럽게 되찾자 그거잖아요. 한자어 자체가 영광스럽게 되찾자. 그래서 정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해서 그래서 삼권 분립이 이렇게 쫙 이렇게 확고하게 이제 정립이 되어서 그래서 대통령이 이끌어가는 그러면서 대통령이 혼자서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공화국 체제로 Republic of Korea로 그렇게 나라가 이제 출범한 것이 1948년 8월 15일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되는 거죠. 우리 일제시대 때 목숨 바쳐서 독립운동을 했었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꿈은 일제로부터 단순히 해방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나서 자유민주공화국으로 이 나라가 건국되는 것. 그 건국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 바쳐 그분들이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독립과 건국의 의미를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독립운동을 더욱더 독립운동 되게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지금도 많은 또 역사들이 너무 왜곡이 되어서 이런 1948년 건국을 얘기하는 것은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했었던 독립운동가들의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헌신 그것에 대한 모독이다 뭐 이렇게까지도 표현들을 하는데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분들이 왜 그렇게 독립운동을 했겠어요? 단순한 해방이 아니라 독립과 건국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 바쳐 싸웠다라는 사실을 알면은 정말 48년 8월 15일을 기념하고 교육하고 이것을 추모하고 계속해서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독립운동을 독립운동 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3.1운동 이후에 자, 우리는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독립과 건국을 이루기까지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전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일본 제국주의와의 전쟁이고 또 하나는 소련 공산 제국주의와의 전쟁. 이 두 가지 어마무시한 정말 당시도 뭐 그랬고 지금도 뭐 사실은 뭐 일본 뭐 막강한 또 강대국이죠. 소련 공산 제국주의. 물론 소련은 무너졌지만 아직도 이 공산주의 사상은 망령처럼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오 막시즘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변형된 형태로 더욱더 아주 고도의 그러한 방식으로 지금 이렇게 전 세계를 이렇게 공산화 혁명을 아직도 꿈꾸고 있고 아주 정말 전방위적으로 전 세계를 지금 네오 막시즘의 그런 열풍이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해 나가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볼 때 이 공산주의야말로 얼마나 이게 오래된 역사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 아까 봤던 3.1운동, 1919년 3월 1일에 있었던 그 대한독립 만세, 3.1운동, 3.1운동의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만세 평화 시위잖아요. 근데 돌아온 것은 무자비한 그런 탄압과 박해였죠. 그래서 즉 이란에서 일어난 저런 무자비한 그런 탄압과 박해,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인권 유린과 탄압과 그리고 무지막지하게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3.1운동 이후에도 그와 같은 탄압과 박해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기간을 따져볼 때 한 7,600여 명이 이제 사망을 합니다. 그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근데 7,600여 명 중에 한 50%에 해당하는 3천여 명 이상이 다 기독교인이라는 사실. 2천만 명 중에 기독교인이 1%밖에 되지 않았는데 3.1운동의 결과로 희생당한 한 절반 이상의 희생당하신 분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었다는 사실. 이게 참 기독교가 그만큼 3.1운동의 중심이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평화로운 만세 시운동을 계속할 것인가? 이런 이제 깊은 고민과 갈등에 이제 우리가 이제 빠지게 되면서 결국은 저희 일본 제국주의와 싸우는 것은 평화 시위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우리도 무기를 두고 맞짱을 떠야 된다. 이제 이러한 무장 투쟁론이 설득력을 얻게 되죠. 그래서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서 여기 서간도 지역 여기에 한 35개 그리고 북간도 지역에 한 40여 개 해서 한 75개에 해당하는 독립운동단체가 무려 아주 짧은 1년 사이에 75개 정도의 독립운동단체가 만주벌판에서 이제 창설이 됩니다. 이 엄청난 역사죠. 그러면서 독립운동이 본격적으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자, 아주 참 역사에 참 비극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입장에서 볼 때 참 너무나 참 비극적인 그런 역사가 이제 이게 3.1운동과 교차가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의 공산주의의 역사가 언제부터 한반도에 유입되기 시작했냐면 3.1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구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사실은 우리를 도와달라고 당시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세계대전을 마무리하는 파리 강화회의가 열렸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SOS를 보내면서 우리 해방을 위해서 일제로부터 우리가 지금 억압을 받고 있는데 자유진영이 일어나서 우리를 빨리 해방과 자유를 우리에게 달라고 그러면서 요청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이제 노력들을 하게 되는데 이제 돌아온 것은 결국은 아무것도 없었죠. 서구 진영의 어떤 나라도 코리아를 위해서 나서주는 나라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신발을 바꿔 신게 된 거죠. 그래서 서구 자유진영의 국가들이 한국의 해방과 이 독립에 관심이 없고 전혀 나서지를 않아?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러시아 볼셰비키 이 공산혁명으로 인해서 아주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르는 이제 나라가 바로 조금만 바로 옆에 두만강 건너가면 바로 이제 연해주부터 시작해서 다 러시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러시아에 우리가 이제 손을 내밀기 시작하죠. 그래서 당신들의 그 힘으로 우리
한국의 해방과 독립을 얻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에 우리가 이제 서서히 이제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이 러시아 내전은 5년 정도 진행이 됩니다. 이 소수의 공산혁명 세력들이 이 광활한 소련 땅덩어리를 이 공산화하기까지는 5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레닌을 중심으로 한 공산혁명 세력들은 자신들의 자력으로 이 공산혁명을 이게 전개해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당시에 러시아 그 안에 있었던 소수 민족들이라든지 또 전 세계 러시아 진영 밖에 있었던 그 강대국들에 의해서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었던 그러한 피지배 국가들 그들에게 이제 러브콜을 하는 거죠. 우리가 당신들의 민족 해방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손을 내미는데 손을 내밀면서 이제 내걸었던 제안은 무엇이냐면 대신에 우리 러시아의 내전에 아직 우리가 이 공산혁명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당신들이 우리를 먼저 도와주십시오. 이 그런 상호 간에 그러나 이제 빅딜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레닌의 가장 총애하는 비서가 누구였냐면 여러분 아세요? 박진순이라는 사람, 박진순. 박진순이라는 사람이 아주 레닌이 가장 총애하는 아주 오른팔 역할을 했습니다. 이 박진순을 앞세워서 한인들의 이제 특히 이제 이동희 선생님 같은 이런 분들한테 이제 다가가서 공작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 운동가로 우리가 알려진 이동희 선생님을 박진순이라는 모스크바에서 박진순이를 이곳으로 파견을 해가지고 접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동희 선생을 이제 끌어들이는데 성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동희 선생을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한인사회당,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 최초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이 정치 단체가 이때 이제 창설이 된 겁니다. 1918년 5월 11일입니다. 러시아 하바로브스크에서 지금도 이 빨간 벽돌 건물이 그대로 있는데 이 건물 안에서 최초의 공산주의 정치 단체로서 한인사회당이 이제 조직이 됐습니다. 이때 참 안타까운 것은 이동희 이 선생님께서 공산주의 사상으로 서서히 이제 전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동희 선생님은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죠. 또 전도사님 출신으로서 또 전도사님으로서 잠시 잠깐이었지만 또 교회에서 목회도 하셨던 분입니다. 이렇던 전도사님 출신의 이동희라는 이 분이 자, 우리 한국 근현대사의 1세대 공산주의 지도자로서 지금 제가 세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겁니다. 한 사람이 이동희, 그다음에 여운영, 김규식 이 세 사람이 최초의 1세대 공산주의 지도자들로서 공산주의 운동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참 안타깝지만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다 기독교인으로서 그렇게 알려진 사람들인데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죠. 이동희 선생은 독립운동의 수건을 달성하고자 이건 뭐죠? 건국을 말하는 겁니다. 독립국가 해방 이후에 이 한국의 새로운 나라를 건국할 때 공산주의 국가를 건국하겠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볼셰비키 정부와 손을 잡은 것이다. 그리고 볼셰비키주의에 찬동하여 고려혁명을 그 길로 촉진시키자. 그러면서 레닌한테 친필로서 충성서약 맹세문을 써서 서신을 발송한 사람이 이동희 전도사였어요. 한인사회당은 공산주의 운동을 위하여 심신을 바치겠다. 비극의 역사가 이제 시작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독립운동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에요. 독립운동을 따라서 정말 다 똑같이 존경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두 종류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을 위한 독립운동이냐를 우리가 따져 물어야 돼요. 그래서 이동희 선생과 같은 볼셰비키 건국, 공산이란 국가 건립을 위해서 공산국가 독립을 위해서 항일운동을 했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공산국가 건립을 했느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건국하기 위해서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느냐 쫙 갈라집니다. 우리는 이거를 구분을 하지 않은 채 무조건 다 독립운동가들로 다 존경해주고 국가에서 다 뭐예요?
건국훈장을 또 추서하고 또 유족들한테 지금까지 계속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그분들에게 계좌로 뭐 200만 원 이상씩 아무리 최하라고 해도 그렇게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독립운동을 했다라는 이름만으로 그렇게 국가에서 서운을 하는 거예요. 보훈을. 이게 참 우리나라의 지금 굉장히 역사가 아주 심각하게 지금 왜곡되게 된 다 이런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독립운동의 방법을 따져봐야 돼요. 두 종류로 우리가 나눠집니다. 하나는 무장투쟁론 그리고 외교 독립론이에요. 무장투쟁론은 단순히 그냥 무기 들고 싸운다 이게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무기 지원과 군사 지원, 재정 지원을 어디로부터 받느냐 이거예요. 무장투쟁론은 볼셰비키 저 공산 저 신흥 좀 떠오르는 강대국이었던 소련 제국으로부터 군사 지원을 받아서 재정 지원을 받아서 일본 제국주의와 우리가 맞짱을 뜨겠다. 이게 무장투쟁론의 핵심입니다. 외교 독립론은 미국 자유민주주의의 본산지 미국으로부터 정말 우리가 해방과 독립을 얻어내는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직접 일본과 싸울 수 없다. 생각해봐라. 일본은 1905년에 이미요 100만에 해당하는 정규군을 보유한 정말 세계에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강대 국가입니다. 해방됐을 때 1945년 그 최고 절정에 이르렀을 때는 정규군이 육해공군 다 합쳐서 720만 명을 보유한 세계 초강대국이 일본 제국주의예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자력으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군대가 있었느냐? 고작 뭐 몇백 명 정도 그렇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의 외교 독립론 노선이 처음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죠. 굉장히 이것이 무시당하고 누구도 거들떠보지를 않았지만 점점 외교 독립론이 설득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독립운동을 했다고 해서 다 그것을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박수 쳐줄 것이 아니라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무장 독립운동을 했느냐, 무장투쟁론이냐, 외교 독립론이냐를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가 어땠느냐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방법이 어땠느냐 여기서부터 역사 왜곡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이것이 기준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동희 선생님은 착각한 것이 레닌은 노동자 농민의 세상을 정말 부르짖었던 레닌 그는 노동자 농민의 구세주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천만에요. 여기 있는 대로 그는 이 뭐 노동자 농민들을 무차별로 저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천격을 가하고 그리고 비밀 경찰을 앞세워서 체포하고 고문을 하고 총살을 하고 심지어는 독가스를 살포해서 농민들의 봉기 진압을 그것을 무자비하게 독가스를 사용해서 공격하라고 지시를 했던 사람이 레닌입니다. 그는 알고 봤더니 노동자 농민의 학살자였죠. 자, 이제 올 것이 옵니다. 그것이 자유시 참변이에요. 1921년 6월 28일에 일어난 한국의 근현대사에 정말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이때 벌어집니다. 교과서에서는 잘 이런 거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소련 공산 제국주의에 일어난 그들의 배후 세력에 의해서 결국은 찾아온 정말 비극적인 일이거든요. 우리나라 아까 얘기한 대로 서간도, 북간도에서 이렇게 활동했었던 정말 그 훌륭했던 독립운동 단체들 한 75개 정도가 있었는데 이 단체들이 하나로 이제 합치게 됩니다. 대한 독립군단으로서 한 3,500명 정도. 그 정규군이죠. 완전히 일당백이에요. 한 사람이 정말 일당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베테랑 군인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대한독립군단 3,500명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일제시대 때 우리의 자력으로 우리의 해방과 독립을 쟁취할 수 있는 유일한 히든카드, 우리의 유일한 희망, 그게 바로 대한독립군단이었어요. 근데 이 대한독립군단 딱 하나 남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의 불씨가 1921년 6월 28일에 완전히 다 괴멸됩니다. 여기 국경을 넘어서 여기 이제 만주 간도 지역에서 뭐 일제로부터 엄청난 많은 대량 학살들이 이제 벌어지게 간도 참변이라고.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청산리 전투의 그 여파로 일제가
여기에 있었던 여기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들이었는데 여기 마을마다 막 급습을 해가지고 집단 살육들이 벌어져서 여기에 있었던 여러 독립 운동단체들이 이제 여기 간도를 빠져나가서 저 러시아로 잠깐 우리가 피신을 해서 좀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여기로 다시 들어와서 독립운동을 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때문에 우리 동포들이 너무나 많은 피를 흘리니까 일단은 좀 뒤로 후퇴를 했다가 우리가 조금 더 준비를 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 다시 들어와서 일본과 무장 투쟁을 하겠다. 이런 이제 심산으로 러시아 그 땅에 자유시라고 있어요. 스보보딘이라고 하는 여기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왜 들어가게 되냐면 이전에 벌써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여기 러시아 간에 군사 동맹 그러한 합의를 이제 맺게 됩니다. 당신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제 그러한 군사 동맹 이제 합의를 이제 보게 되는데 그 조약에 근거해서 지금이 상당히 위험한 너무나 지금 어려운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유시로 들어가는데 이제 러시아에서 내건 조건은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그냥 몸만 들어오라 이거죠. 무기 다 내려놓고 몸만 들어오면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그리고 무기도 새로운 무기로 교체해서 줄 테니까 그냥 몸만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순진하게 그 말을 믿고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의 유인 공작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도대체 이 3,500여 명의 우리의 자력으로 해방을 얻을 수 있는 독립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희망의 유일한 이 불씨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완전히 다 1921년 6월 28일에 다 괴멸됐는가. 거의 다 전멸이 돼버렸어요. 그 배후에 알고 봤더니 누가 있었다? 이동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이동희 선생님께서 저 소련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서 300만 루블을 받고 이 거액입니다. 이게 수백억에서 수천억까지도 우리가 지금 현금 가치로 따지면 수천억까지도 우리가 매길 수 있는 어마무시한 그러한 천문학적인 돈이에요. 그 돈을 받아서 결국은 인신제사로 그들을 갖다 바친 거예요. 그래서 3,500여 명의 이 대한독립군단을 너가 잘 유인해서 소련 땅으로 끌고 들어오라 이거예요. 그게 대일한로 공수동맹입니다. 이게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고 여러분들도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신효승이라고 하는 이분이 연세대 박사학위 논문에서 이미 다 이런 것들이 여기도 밝혀졌고 또 여러 많은 책들도 지금도 출간이 되어서 이 실체들이 최근에는 지금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동이라는 사람이 배신을 때린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앞세웠다? 우리가 잘 아는 봉오동 전투의 영웅이라고 알려진 홍범도 장군. 홍범도 장군이 이 자유시 참변에 결국은 이 비극을 가져오는 그 실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뒤에서는 이동희 선생이 이제 배후에서 조종하고 실제로 3,500여 명 이분들이 러시아의 스보보딘이 자유시에 들어가면 이제 제야강이라고 이제 우리 한강처럼 비슷한 사이즈인데 한강변에 거기에 집결을 하게 됩니다. 갔더니만 소련 그 무장한 1,000여 명의 그러한 정규군이 딱 집결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 같은 한국말을 하고 우리가 같은 똑같은 동포인 한국 사람 300명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 300명은 뭐 얼굴이나 생김새나 말하는 거는 다 한국 사람이지만 그들의 사상은 이미 공산주의로 완전히 소련의 공산당에 이미 거기에 다 당원을 입당을 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사실상 레닌의 부하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왜 3,500명을 유인을 했냐면 러시아 내전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3,500명의 이들의 전투력은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내전에 이들이 우리와 함께 합류하게 되면 강력한 그러한 전투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 간도에 가서 무장 투쟁하는 거 조금 접고 일단은 우리가 지금 급하니까 우리를 도와달라. 러시아 내전에 합류해서 같이 싸우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당신들의 민족 해방을 지원해 주겠다. 그랬는데 누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우리는 당신들 우리 무기 새로 교체 준다고 그거 믿고 들어왔는데 무슨 러시아 내전에 우리가 왜 개입을 하냐고 빨리 무기 달라고 우리 빨리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게 팽팽하게 서로 맞서다가 이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소련에서 발포 명령이 떨어지면서
그 자리에서 한 1,700여 명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되고 나머지는 다 포로로 노예로 붙잡혀서 한 사람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정말 그들의 노예처럼 살아가다가 결국은 여생을 전부 다 러시아에서 거기에서 노예처럼 허드렛 일을 하다가 세상을 다 떠나게 됩니다. 절반이 죽고 절반은 다 허드렛 일을 하는 완전히 몸종이 돼서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비참한 말년을 보내게 되므로 대한 독립군단은 완전히 괴멸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희망의 불씨였던 대한 독립군단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 공로로 홍범도는 모스크바에 초청을 받아요. 레닌으로부터 금화 100루블과 레닌의 이름이 새겨진 권총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난 5년 전에 2021년에 문재인 정권 때 홍범도의 유해를 이제 고국으로 송환을 하면서 굉장히 독립운동가로 추앙을 하는 그러한 추모 행사도 굉장히 크게 했었습니다. 참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꼭 기억하세요. 왜 그들은 그렇게 과거에 관심이 많을까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이것을 해체시키고 이 나라를 공산화하려고 이러한 반대한민국 세력들, 반국가 세력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과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역사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왜 그런가? 진짜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목표는 미래에 이 한반도의 공산화, 적화 통일을 완성하는 것인데 그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명분을 과거에서 끌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체제 전쟁은 역사 전쟁이거든요. 체제 전쟁은 역사 전쟁과 같이 맞물려 가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역사 전쟁을 몇몇 사람이 해야 될 게 아니라 모든 특히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이 일을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앞장서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정말 악한 이 가라지를 뿌리는 그래서 이 한국의 근현대사의 공산주의가 암세포처럼 퍼져나가는 데 있어서 그 문을 열어제낀 그 장본인들이 죄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기독교인들. 물론 가짜 기독교인을 저는 생각하지만 어쨌든 기독교의 탈을 쓴 이름으로 그렇게 해서 공산주의가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 이 기가 막힌 역사죠. 이 자유시 참변 때문에 우리 독립운동 그 사회에서 막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막 굉장히 이것 때문에 후폭풍이 장난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인들이 막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 이것 때문에 막 서로 막 싸우고 분열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니까 레닌이 모스크바에서 극동인민대표대회를 엽니다. 그래서 아시아 전역에서 공산혁명을 해서 싸우는 사람들, 지도급에 나온 사람들 150명을 초청합니다. 놀랍게도 그 중에 3분의 1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 그리고 한국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기독교인. 여기 여운형도 평양신학교를 나온 전도사 출신이죠. 김규식 교회 장로 출신이었죠. 현순 교회 부목사. 어느 교회라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 목사, 장로 이런 사람, 전도사 이런 사람들이 여기 리더십으로 들어가서 레닌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그렇게 지령도 받고 그랬다라는 거죠. 놀라운 것은 이때 이제 김규식 장로 출신 김규식은 소비에트 러시아 만세, 공산주의 혁명 만세를 외쳤던 사람이에요. 이 세계 여러 정말 외국어를 6개를 이제 유창하게 하는 언어의 천재라고 하죠. 이 사람이 러시아 말로 이렇게 해서 소비에트 러시아 만세 막 하니까 박수도 많이 받았겠죠. 이게 다 문서가 있어요. 이게 기록이 다 남겨져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놀라운 것은 이거예요. 김규식의 그 연설문 중에 민족해방전술과 반봉건 인민민주주의 혁명, NL과 PD 전술에 의해서 한반도의 공산화 혁명을 완성하는 전략을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됩니다. 누가? 장로 출신 김규식이라는 한 사람이 1922년입니다. 그리고 여운형은 이제 레닌으로부터 1대1로 면담을 합니다. 그래서 지령을 받아요. 두 가지입니다. 민족주의를 실행하라. 민족주의를 실행하라. 이건 좌우합작을 지시한 거예요. 너 공산주의 너무 티내지 말라. 공산주의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좌우를 아우르는 중도의 노선을 쭉 가면서 민족운동가의 모습으로 쥐도 새도 모르게 공산혁명을 서둘지 말고
천천히 진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좌우합작, 민족주의를 실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임시정부를 해체하라. 상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해체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할 때 강령에 보면 우리 임시정부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표방한다. 분명히 그렇게 해서 공산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민주공화국을 우리가 천명하면서 그런 아직은 건국이 된 상황이 아닌 임시정부이지만 이렇게 독립운동을 통해서 해방을 얻게 되면 반드시 우리 한반도에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세우겠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이제 출범을 한 건데 그러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해 세워진 임시정부를 해체시켜서 공산화하라는 거죠. 이 두 가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여운형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1922년에 초대 임시대통령 이승만에 대한 불신임안이 통과되었고요. 그리고 1925년에 드디어 그들이 그렇게 꿈꿨던 초대 임시대통령 이승만을 제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탄핵이 이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 책임제로 바꾸는 헌법 개정안이 가결되었고요. 그리고 불행한 역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한 지 8년 만에 체제가 전복되는 비극이 찾아옵니다. 1927년 1월 19일 소비에트식 공산주의 체제로 개헌하는 데 성공하게 된 거예요. 이건 뭐 많이들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이라 여러분들 충격받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러면서 지금까지 이 역사들이 제대로 규명이 되지 않고 제대로 교육이 되지 않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럼 우리는 뭐 엄청난 환상을 갖고 있잖아요. 8년까지였어요. 8년 뒤에 이렇게 체제가 전복이 됩니다. 체제가 전복되고 해방될 때까지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일단 좌우합작 그러한 서로 막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 또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도 같이 뭐 그 내각 안에 들어와서 막 같이 좌우합작 노선으로 가게 되는 그러면서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해방 정국이 참 험난했겠습니까? 자, 공산주의 이 사상이 한반도에 본격적으로 들어온 것은 저랑 이름이 비슷하죠. 이제 김재봉입니다. 김재봉입니다. 이 사람은 조선일보 기자로 신분을 위장해서 들어왔습니다. 조선공산당의 책임 비서가 됩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전역에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할 것을 이제 천명하면서 조선공산당을 창립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건 좀 지나가고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1925년에 조선공산당 공산혁명을 완성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 헤드쿼터가 만들어진 거예요. 조선공산당. 그 일제 시대 가운데서 아주 은밀하게 공산혁명을 이제 준비하는 그러한 중심 사령부가 이제 딱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조선공산당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한반도 전역에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수많은 조직과 단체들이 우후죽순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 1926년에 한반도에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공산혁명을 위한 목적을 위해서 결성된 단체들이 몇 개나 되느냐? 338개입니다. 338개.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 1926년 자료예요. 이미 지금부터 딱 정확하게 100년 전입니다. 100년 전에 한반도가요. 공산주의 이미 천하 세상이 된 거예요. 다 이 김재봉이의 조선공산당을 통해서 쫙쫙 퍼지게 됐죠. 그 중에 하나 참고로 저 땅 끝에 있는 저 제주도, 저 맨 밑에 있는 제주도에 송종현이라는 사람이 최초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제주도의 공산혁명을 위해서 파송된 사람입니다. 제주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송정현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미 1920년대 후반에 제주도에 공산주의 사상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4,300명입니다. 4,300명. 그들이 20년 뒤에 제주 사상 공산 폭동을 일으키는 사실은 그 1세대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다 그런 뿌리가 있는 겁니다. 참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전 세계는 공산주의가 선악과라고 생각한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처럼 다들 착각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실체를 알지를 못했던 거죠. 공산주의가 다들 좋은 걸로 알고 있었어요. 천재라고 알려진 이광수 선생님도
동경에서 유학생 독립선언문 발표할 때 볼셰비키 공산혁명은 정의와 자유를 기초로 한 새로운 국가 건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박은희 선생님, 러시아 공산당은 전제 정치를 전복하고 인민에게 자유와 권리를 자유와 해방을 주고 각 민족에 대하여 자유를 선포하였다. 그 전 세계 지성들의 말은 뭐냐? 공산주의는 인류가 나가야 될 새로운 길이다. 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유일하게 공산주의의 실체를 꿰뚫은 분은 딱 한 사람, 이승만 박사님이었죠. 자, 1920년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338개 공산혁명을 위한 단체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그중에 한양 청년 동맹이 있었죠. 12월 25일을 반기독교의 날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무슨 부흥회가 있고 집회가 있으면 이 공산주의 당원들이 거기에 잠입해가지고 예배 중에 목사님 설교 중에 갑자기 막 깽판을 넣고 그 집회를 완전히 막 뒤집어 놓는, 그래서 완전히 무산이 되는, 부흥회를 하다가 그냥 이 공산당원들 때문에 이 완전히 흐지부지해지는, 뭐 완전히 그냥 난리가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전국 각지에서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다 이렇게 해서 1920년대 이 공산주의 사상이 전국적으로 막 엄청난 속도로 퍼져가게 됩니다. 1932년 자료에 보니까 이미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다 똑같습니다.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 전 한반도를 다 이미 장악하고 있는 것 같다. 다 물들어 있다. 학생들이 공산주의 이 서적을 전부 다 탐독하는데 어떻게 통제가 안 된다. 응? 말도 안 듣는다. 뭐 그거 절대 보지 마 이렇게 해도 그거 뭐 학생들은 누구나가 다 그런 빨간 서적들을 갖고 다니면서 공산주의 서적을 다 탐독하는 것이 의뢰의 누구나가 다 하는, 그게 이제 대세가 되어버린 거죠. 일본이 바보가 아니죠. 그래서 치안유지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1925년에. 그래서 이 공산주의 이 혁명 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색출하는 이제 우리로 말하면 국가보안법이죠. 국가보안법에 해당하는 치안유지법을 만들었을 때 이 한반도에서 활동했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이제 두만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간도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간도 지역에 오랫동안 우리 한인들이 거기에 집단을 형성해서 이렇게 공동체로 같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참 많은 이제 기독교회가 거기에 설립이 되었고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좀 제한된 자유지만 그래도 거기서 우리 국내에 있었던 우리 한인들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들어왔는지 바로 여기 일제의 그런 탄압에 그냥 도저히 못 참고 두만강 건너서 만주벌판 그 안으로 이제 같이 들어가서 살기 시작하면서 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이제 학살이 벌어지게 됩니다. 학살이. 6.25 전쟁 때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학살만 있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1930년대에 무지막지한 이런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학살이 저 간도 지역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전개가 됩니다. 그 학살하는 방식도 너무나 천인공노할 방식으로 너무나 끔찍하게 그렇게 해서 살해를 합니다. 같은 동포라고 해도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거죠. 우리 국내에 있었던 장로교 총회에서 조사단을 파견했더니 보고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공산당에게 몽치에 맞아 죽은 순교자, 정수리에 못 박혀 죽은 자들, 머리 가죽을 벗겨 죽은 순교자, 말 못할 학살을 당한 여순교자가 기식 기백에 달하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다 이거죠. 자, 우리가 이제 좀 건너뛰고요. 뭐 많은 얘기들을 뭐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역사 전쟁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건국훈장이 지금 1등급에서 5등급입니다. 가장 최고 으뜸이 되는 것은 대한민국장이죠. 최하가 애족장이에요. 애족장 하나만 받아도 매달 250만 원씩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2005년에 김재봉, 권오설, 장지락 등 골수 공산주의자들 98명을 선정해서 그들에게 건국훈장을 추수했어요. 역사는 이렇게 해서 뒤집어지는 겁니다. 체제는 이렇게 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2007년 박헌영 직접 또 박헌영한테 건국훈장을 주기에는 너무 이거는 반발이 심하니까 박헌영의 부인인 주세죽에게, 주세죽도 공산혁명을 해서 이런 일을 정말 활동을 했었던
독립운동가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고 했죠. 공산혁명, 공산국가 건립을 위해서 활동했었던 독립운동가예요.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200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수합니다. 그리고 김규식에게 1989년에 건국훈장 최고 등급 대한민국장을 추수하게 되죠. 1995년에 사회통합 운운하면서 공산주의자 이동희에게 대통령장 2등급입니다. 대통령장을 추수합니다. 2005년에 여운형의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수합니다. 추수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한테 추수하고 추수해야 될 사람들은 아예 그냥 절대로 건국훈장 주지 않습니다. 한 사람 얘기하고 이제 오늘 저는 이제 서서히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뭐 많은 얘기가 있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역사가 바로 일제 시대부터 이렇게 해서 너무 심각하게 왜곡이 되어서 해결되지 않은 채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죠. 김백일 장군 건군의 주역입니다. 해방 이후에 우리 국군이 창설되어질 때 그 1세대에 해당하는 건군의 창설 멤버입니다. 안강 기계 전투의 영웅입니다. 굉장히 이거 우리 대한민국을 살린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은 전투인데 저는 뭐 여러 번 탐방을 가봤지만 안강 기계 전투 이때 김백일 장군이 아니었다면 대한민국 끝났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을 살린 중요한 전투였고요. 또 38선 돌파의 주역이기도 하고 서울 수복 후에 북진작전의 선봉장이었고요.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많이 알려진 것이 흥남철수작전의 영웅입니다. 이분의 결단 때문에 북한 주민 10만 명이 구출을 이제 받는 그런 큰 일을 하셨죠. 자, 근데 거제도에 내려가게 되면 거제도에 흥남철수 우리 작전 기념 그 추모공원 또 기념공원인데 여기에 옆에 김백일 장군의 동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와 이것만 보면은 와 잘 세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보세요. 2011년에 세웠는데 이렇게 좌파 단체에서 검은 천과 쇠사슬로 이렇게 칭칭 감는 일이 한 번 있어서 언론에 한번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최근에 가서 제가 찍었는데 김백일 친일 행적 단죄비라고 친일파라고 하는 지금 단죄비를 이렇게 단체에서 이렇게 세웠는데 안타까운 거 이거를 세운 분이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 주동이 되어서 여러 단체들을 동원해서 이거를 이제 세우게 된 거죠. 간도 특설 때 죄상 그래서 간도 특설 때 이 사람이 여기에서 장교로 활동하면서 만주불판에서 활동하는 독립운동가들을 색출하고 처벌하고 죽이는 일을 김백일이가 했는데 김백일이가 무슨 영웅이냐고 이 사람은 친일파로서 완전히 이 사람은 단죄해야 된다. 지금 이런 논리거든요. 거짓말입니다. 이거 한 장 안에만 여러분이 잘 이것만 숙지해도 이거 역사 왜곡 이거 금방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간도 토벌 때와 간도 특설 때는 전혀 다르다라는 사실. 여러분 구분해 주세요. 간도 토벌 때가 있고요. 간도 특설 때가 있습니다. 이 간도 토벌 때야말로 진짜 이 한반도의 해방 이후에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국을 위해서 정말 독립운동을 했었던 그런 분들이 바로 독립군이었죠. 이 독립군들을 토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본이 만든 군부대가 간도 토벌대입니다. 그래서 1933년에 만주벌판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국을 위해서 해방과 독립을 위해서 건국을 위해서 싸웠던 분들은 다 전멸당합니다. 한 사람도 안 남고 다 소멸돼 버려요. 1933년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뭐 만주사변이 1931년에 이제 발발하고 그러면서 점점 중국 대륙이 이제 일본과 이제 항일 운동을 하게 되면서 이제 만주불판에 한인들이 원체 많았으니까 한인들을 자기들의 중국 공산당 그 산하에 그 사람들을 이제 끌고 들어와 가지고 일본과 이제 맞짱을 뜰 수 있는 아주 부대를 이제 창설하게 되죠. 그게 동북 항일 연군입니다. 1936년에 창설했어요. 중국 공산 게릴라 부대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중국 지역의 중국 공산화를 완성하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 한반도에 한국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중국 공산혁명을 위해서 자신들의 영혼을 모택동
중국 공산당에게 갖다 바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목적은 중국 공산혁명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토벌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든 일본의 부대가 간도 특설대입니다. 1938년에 창설됐죠. 김백일 장군께서는 아버지께서 선친께서 그걸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언젠가 한반도의 해방과 그리고 자유를 우리가 얻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일본은 반드시 망한다. 그러면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하는데 인재가 필요하니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는 일본의 만주 봉천학교에 들어가서 장교가 돼서 거기에서 우리 한국의 해방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라. 반드시 준비하고 기다리다 보면 쓰임 받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설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것은 친일파가 되라고 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한국의 해방 이후에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국을 위해서 준비하는 인재로 공부하고 거기서 배울 거 다 배우라 이거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애국운동하라 이거죠. 그 목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간도 특설대에 들어간 거예요. 간도 토벌대가 아니라. 그리고 1941년에 동북항일연구는 완전 소멸됩니다. 완전히 중국 공산혁명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다 소멸됩니다. 이제 1, 2분 안에 마쳐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잔당들이 다 어디로 도망갔어요? 딱 100명 남았을 때 연해주의 라즈 돌리노예. 이거 제가 직접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한 7년, 8년 됐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바로 김일성이가 바로 중국 공산혁명을 위해서 동북항일연군 중국 공산 게릴라 부대에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활동을 했다가 여기서 쫓겨나죠. 그리고 소련의 땅 연해주의 라즈 돌리노예라고 조그만 마을에 이 벽돌 건물 이 장교들의 숙소입니다.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서 해방될 때까지 장교로서 소련의 대위로서 여기서 군사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김정일이가 바로 태어난 것이 여기입니다. 김정일. 여기에서 태어났고 그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이죠. 백두산이 아니고 여기에서 태어난 거죠. 자, 서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2009년에 친일 인명 사전이 출간되었어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출간한 겁니다. 4,776명의 친일 명단을 수록했다고 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의 친일은 침묵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친일파는 여운형입니다. 여운형은 해방될 때까지 끝까지 친일 행동을 했어요. 근데 여운형은 절대 안 들어가. 왜?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서 활동했기 때문에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공산주의라고 해도 아무리 친일파라고 해도 공산혁명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애국자들의 친일은 침소봉대에서 들어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까지 다 들어가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김백일 장군이 되겠습니다. 백선엽 장군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지금 이게 바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바로 체제전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역사전쟁입니다. 이게 역사전쟁. 그래서 가해자를 피해자로 만들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켰어.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그래서 가해자를 피해자로 만들어서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을 해주면은 그리고 박물관, 기념관, 또 추모비, 동상 이런 거 만들면 끝나는 겁니다. 체제는 전복될 수밖에 없어요. 제 대한민국은 거의 구분능선까지 오게 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상황이. 오늘 마칩니다. 여러분 이게 1945년 뭐 일제와 우리가 싸웠던 이야기들, 뭐 많은 또 한국교회 핍박, 또 여러 가지 또 교회사의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는 이 특별히 이 부분이 많이 또 다뤄지질 않았기 때문에 일본 제국주의와의 전쟁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소련 제국주의와의 공산 제국주의와의 이 전쟁이 100년 전쟁이 이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이 부분을 좀 부각을 좀 해야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칩니다. 이제 이 여러분 장면은 1945년 8월 16일에 찍힌 사진입니다. 8월 15일 당일은 서울 장안은 쥐 죽은 듯이 조용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해방이 됐는데 누구도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증언이나 기록들을 보면 하루가 지나고 나서야 실감을 하고 다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고 하는데, 이 사진에 찍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일반 시민들이 아니라 서대문 형무소 또 무슨 어디 마포 형무소에 수감되었던 좌익분자들,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서 활동했다가 일제히에서 깜빵에 들어갔다가 풀려난 사람들. 누구에 의해서? 여운령이에 의해서. 여운령이가 열쇠 꾸러미를 갖고 가서 자기가 마치 구세주인 것처럼 행세를 해서 마지막 일본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그래서 자기가 마치 이렇게 풀어주는 것처럼 다 그렇게 서로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서대문 가가지고 이렇게 풀어준 사람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만세를 부르고 있는데, 이들이 지금 누구냐? 이 공산혁명을 위해서 일했던 좌익분자들이었죠. 그래서 해방 이후에 3년에 걸친 건국 과정이 험난했고 너무나 참 비극적인 사건들도 많았고 너무나 참 상상할 수 없는 정말 그러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참 계속해서 이제 3년을 이제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기적적으로 1948년 8월 15일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탄생하게 되는 참 기가 막힌 일이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고 마치지만 이 하여튼 세 가지 요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3.1운동 이후에 공산주의 사상이 침투해 들어온 역사는 오늘날 대한민국과 특히 한국교회에 어떤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에 지금 한국교회 안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우리가 제거해야 될 가라지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저는 용공주의 사상이라고 봅니다. 용공주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화평과 용서라는 이름으로 공산주의도 같이 가야 되지 않냐. 이게 지금 오늘날 이 대한민국을 지금 이렇게 위기와 혼란과 이렇게 절망과 어둠으로 끌고 온 근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이제 질문이 이제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일제시대 관련해 독립운동의 역사 교육에 있어서 왜곡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함께 나누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한번 어떤 부분들이 역사 왜곡이 지금 심각한지 한번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해마다 3.1운동과 8.15 광복을 맞이하여 교회에서 설교와 이 교육을 통해서 일제시대 독립운동의 역사를 우리 교인들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이것을 교육한다면 특별히 강조해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그 중에 하나인 우리 잊혀졌던 이 공산주의와의 100년 전쟁의 얘기들을 오늘 좀 몇 가지 제가 이렇게 잠깐 나누었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들 또 계속해서 순서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시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대한민국의 오늘 이런 현재 이 나라가 처해 있는 모습들을 볼 때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뿌리를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정말 이 100년이 넘는 공산주의의 이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특별히 우리 미주 통일한국 아카데미 또 이렇게 함께 같이 참여한 사랑하는 동역자분들에게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 또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고 함께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하나님 복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우리가 자유통일과 복음통일을 앞두고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될 이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바로 이러한 부분들 하나하나까지도 우리가 배우고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교인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우리나라 근현대사 역사 속에 정말 감추어진 이러한 정말 영적 전쟁의 실체들을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한테 밝히 이것을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런 나팔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스피커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전달자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왜곡된 부분들 우리가 정말 싸워 나가야 될 많은 또한 우리에게 감당해야 될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셔서 교회들이 이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에 하나님 최선봉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우신 우리 귀한 목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소. 주님 정말 이러한 역사 전쟁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또한
주님의 큰 손에 붙잡혀서 주님의 이 귀한 또한 역사전쟁에 우리가 준비되고 구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왜곡된 역사들을 바로 세우고 또 진실된 역사들을 가르치는 귀한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며 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속한 시일에 이제 자유통일과 복음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 시간이 새벽 2시인데도 열강을 해주신 우리 김재동 목사님, 우리 한번 뜨거운 격려의 박수 해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김재동 목사님 강의는 이제 짧게 정말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책을 보시면은 자세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줌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화면을 켜시고 바로 토론 아까 질문으로 나눠 주시고요. 여기서는 이제 기도회를 진행하겠습니다.